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새 이사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미란 지명자는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백악관은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인사 지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6천 건으로 집계돼 한 주 새 7천 건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97만 4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선 고용 악화 우려 속에 고용지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기업은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 중인 기업들도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투자 1조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상호 관세 발효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는데요.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주들은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할 시에는 예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0.35%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할 시에는 예외다라는 이야기가 상승으로 이끌어준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8%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좀 하락으로 마감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낙폭이 강했습니다. 0.5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0.45% 상승했습니다. 오늘 간밤에는 3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수요가 좀 부진했습니다.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입찰이 있었죠. 함께 좀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까지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한번 찍기도 했었고요. 좋은 흐름이 애플 또한 보여지면서 1.5% 상승하는 랠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69% 하락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야기까지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술주들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애플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죠. 3.1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어제는 5%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오늘도 장중에는 5%까지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3%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속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아마존과 구글 단에서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또 0.7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도 0.69% 상승했고요. AMD가 좋았습니다. 5% 상승 랠리 펼쳐지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더 끌어주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단에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좀 인텔이 눈에 띕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CEO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CEO에 대해서는 즉시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일컬은 만큼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단에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관련해서도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관망세인 자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만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4%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라일리 오늘 큰 폭으로 빠졌죠.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TSMC부터 볼까요? 네, TSMC 장중에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뛰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는데 미국에 투자할 시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죠. 바로 TSMC가 지금 미국에서 많은 공장을 돌리면서 같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해서 면제가 확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만 증시에서도 5%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사상 최고가 연일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도 애리조나에는 지금 반도체, 패키징, R&D 시설에 대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관련해서 추가 건설을 할 만큼 앞으로의 미국 대미 투자를 더욱더 확실히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는 반도체 공장 3곳이 있고요. 첨단 패키징 시설 2곳, R&D 센터까지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면서 이 안에서의 투자자들 신뢰를 더욱더 회복시키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이렇게 이 시가총액 또한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대만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관에서 100% 관세가 부과가 된 만큼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국에서는 지금 같이 대미 투자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TSMC가 계속 선두 우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봤을 때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일라일릴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4%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149억 달러, 이 예상치였는데요. 매출이 155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도 괜찮았습니다. 예상치를 또 위로 올라오면서 상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과 EPS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의 실적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니까요. 인크레딘, 이 치료제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제품 또한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가 좀 중요하겠죠.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이 비만 치료제에서는 아무래도 이 효과가 조금은 덜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죠. 바로 노모노디스크 위고비보다는 감량 효과가 좀 낮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다양한 경쟁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조금은 부작용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봤을 때 가격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실제 효과에 대한 내용까지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경쟁사들도 생기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도 이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4%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역시나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됩니다. 매출 예상치 큰 폭으로도 상회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미국의 실적 안에서는 EPS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 배출에 대한 전력, 지금 이 클래디 부분에서는 수익이 증가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과 포트폴리오 여건이 호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EO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과 기업, AI와 전기차 부분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OBBB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포함된 원전 지원 조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보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유일한 세금 공제를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발전 회사 펠파인 또한 인수를 또 결정한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얼마나 전력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전력 수요에 대한 견조한 이미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요즘 AI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전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점께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주가 안에서는 좀 탄력이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AI 안에서도 전력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지금 수출에 관련된 소식, 어제 경제 동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애플까지 뚫는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주가도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카카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8월 경제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좀 저성장 모멘텀에 있다라고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수출에 대한 불안감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번에 진단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했을 때 조금씩 소비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건설은 여전히 부진하고요. 또 수출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생산부터 보자면 6월 전 산업 생산이 작년 같은 달보다 0.8% 정도 늘긴 했는데요. 건설업 생산이 무려 12% 넘게 줄면서 전체 흐름을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KDI는 수주나 착공 면적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었지만 PF 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서 이 흐름이 쉽게 반등하긴 어렵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0.8까지 올라섰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1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 소비 쿠폰 그리고 대출금리 하락 같은 요인들이 소비 여건을 좀 끌어올렸다는 평가고요. 다만 아직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방향 자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는 AI 수요가 늘고 미국향 출하가 증가하면서 무려 31.6%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출하를 한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즉 당겨서 출하를 한 거라면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KDI도 이런 선제 효과가 줄어들면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소비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건설 부분에선 아직 부진한 상황이고요. 수출 또한 불확실성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조금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 출하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지금 현실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고율 관세 부분에선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다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 발언에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거나 생산 계획이 확실한 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달 말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조건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은 유럽연합과도 최대 15% 수준으로 관세를 정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의 고성능 메모리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삼성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인데,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까지 삼성이나 SK 모두 미국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범용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빌미로 앞으로 좀 더 투자해라라는 압박을 넣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완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결국에는 소비가 줄고 그 여파가 다시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100% 고유 관세는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호 관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1시부로 공식 발효가 됐죠. 우리 한국에도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우리 경제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공식 발효된 시점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일 0시 1분이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총 69개 국가에 대해서 적용이 됐고요. 품목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41%까지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 수준인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요. 이미 자동차나 철강처럼 개별 관세가 있는 품목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일반 제품에는 이 상호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나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말에는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과 1,000억 달러가 넘는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무역 협상이라기보다는 돈으로 관세율을 낮춘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관세 전략이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와 구매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제품 경쟁력이나 기술 협력 같은 본질적인 대응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외 통상 리스크는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유의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들려온 파운드리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인데요.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안에서는 두 축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지 센서부터 지금 파운드리까지 이 애플의 협력 관계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과 함께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은 6일 애플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로 공식화됐습니다. 애플은 이 칩이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아이폰을 포함한 자사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또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고요. 업계에서는 이 칩을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8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 즉 CIS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를 하고요. 생산은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에서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사실상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이라는 강점과 또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을 일부 뚫어내게 된 건데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애플의 전략과 또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지금 이 애플의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아무래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뚫어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판도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장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시장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점유율 약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5.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소니 제품으로만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부 물량을 가져오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 반등은 물론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미국 내 생산입니다. 애플이 삼성 오스틴 공장을 선택한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플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칩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소니는 현재 일본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 또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이미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택지가 좀 많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첨단 기술에다가 미국 현지 생산 능력까지 갖춘 삼성의 텍사스 팹이 애플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내 생산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좀 적자에 시달렸던 시스템 LSI라든지 파운드리 쪽도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쪽으로도 기대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번 애플 수주로 인해서 삼성의 이 반도체 전체에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스템 LSI 쪽부터 살펴보면요. 삼성의 자체 설계칩인 엑시노스가 최근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채택이 되지 못하면서 조금 주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향 이미지 센서를 설계, 공급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미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수주 계약을 맺었었고요. 불과 열흘 만에 애플과의 협력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두 건 모두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 부문에서만 5조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 규모가 5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형 고객사들을 연이어 확보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속도가 꽤 빨라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애플 수주를 통해서 삼성이 엔비디아와 퀄컴,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의 파운드리 협상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도 협력 소식이 전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에서는 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 앞으로의 애플 협력 얼마나 확장될지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좀 최근까지 신산업에 대해서 부진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고 AI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면서 11%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거든요. 실적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실적 발표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카카오 이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2분기 매출이 2조 283억 원, 영업이익은 1,859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39%나 늘었는데요. 실적을 끌어올린 건 플랫폼 부문, 그중에서도 톡비즈였습니다. 톡 광고 매출은 4%가 늘었고 특히 기업들이 보내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16%나 뛰었습니다. 또 커머스 매출도 나에게 선물하기라는 트렌드 덕분에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또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 같은 다른 플랫폼 사업들도 21%나 성장을 했고요. 다만 콘텐츠 쪽은 게임 부진의 여파로 7%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뮤직과 웹툰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비용 효율화가 이번 실적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인데요. 정신화 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플랫폼 부분이었습니다. 톡비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하기 부분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뛰어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개편 소식도 있고요. 오픈 AI와의 협업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카카오가 하반기의 핵심 전략으로 카카오톡의 개편과 또 AI 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둘 다 9월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먼저 카카오톡은 출시 15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금 친구 목록이 뜨는 첫 번째 탭은 피드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세 번째 탭에는 숏폼과 영상 콘텐츠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신저를 넘어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AI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9월에 열리는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에서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AI 기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핵심은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는 AI 에이전트, 쉽게 말해서 카톡 기반의 AI 비서인데요. 대화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결제, 쇼핑 등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사용자가 카톡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별도의 서버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연내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건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반응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게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톡 개편뿐만이 아니라 AI 서비스까지 추가가 될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국가대표 AI 팀에서는 지금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픈 AI와의 이런 협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하반기에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려나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의 반등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 쪽은 이번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는 카카오톡 개편과 AI 서비스 초기 출시가 맞물리게 되면서 트래픽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 효과도 본격화될 거라는 내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톡비즈 커머스에서는 선물하기나 톡딜 거래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도 금융과 생활 쪽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적이 보여준 건 카카오가 다시 한번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제대로 복원했다는 점인데요. 정신화 대표도 트래픽이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꽤나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측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망세인 자세,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AI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도 하반기 성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새 이사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미란 지명자는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백악관은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인사 지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6천 건으로 집계돼 한 주 새 7천 건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97만 4천 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선 고용 악화 우려 속에 고용 지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기업은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 중인 기업들도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투자 1조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 직후 수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며 경제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트럼프는 수년간 미국으로부터 이득 본 국가들이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며 일본과 EU 등 주요국도 차등 부담하게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 상호 관세 여부가 첫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3대 지수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0.3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다우 지수 역시도 0.51% 떨어지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는 0.4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국채금리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WTI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0.69%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한번 업종별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탕과 냉탕이 확연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이 유틸리티와 기술주 쪽으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반면 에너지와 금융주는 또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쪽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0.7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 부과를 알렸지만 이 미국 내 생산은 예외로 작용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 AMD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함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애플의 경우에는 또 1,000억 달러 투자 소식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테크놀로지 서비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메타 쪽으로는 하락폭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메타 쪽에서 1% 넘게 빠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락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라클 쪽으로도 2.7%가 넘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의 소비 재단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긴 하지만 전기차 업종에서는 표정이 갈렸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테슬라 쪽으로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루시드 쪽에서 빠지는 등 또 전기차 종목의 흐름은 달랐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소비 재단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쪽으로도 사실 상승을 이어가긴 했지만 먼저 제약바이오 쪽으로 살펴보시면 일라일리의 급락세가 특히나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효과가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신약은 웃지 못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융주 쪽으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빨간불이 가득한 가운데 비자의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2%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JP모건도 마찬가지로 1%의 하락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간밤 연준 이사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 계속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 매파적 성향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국장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함께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눈에 띄게 달라진 내용과 이슈, 저희 이현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입니다. 이 안에서도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SMC와 일라이릴리,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TSMC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 전반적으로는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TSMC만이 좀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지금 관세가 면제가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대만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하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미국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3곳이 있고요. 첨단 패키징 시설도 2곳, R&D 센터까지 같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까지도 밝힌 상황에서 이 반도체 100% 관세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슈와 함께 장중에 4%, 거의 5% 가까운 흐름까지 가졌고요. 애프터 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함께 대만 증시에서도 5% 급등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역시나 시가총액 또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은 만큼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TSMC 안에서는 미국 안에서의 이 생산 거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라이릴리입니다. 네, 어제도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오늘도 14% 낙폭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요. 예상치가 149억 달러인데 매출이 15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또 상회한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도 좋았습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EPS도 올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죠. 매출과 EPS 가이던스 모두 상향 조정한 점은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보다 감량 효과가 낮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지금 임상 결과에서도 시장에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점에서는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안에서도 조금은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10년 이상부터는 이 경쟁사로부터 이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연간 성장률도 22%에서 18%로 지금 낮아진 상황인데요. 제약 쪽으로 지금 장기 기대치가 훨씬 더 낮아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약물에 대해서는 초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과가 지금 실망스럽게 나왔다는 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좀 투심을 흔들었다라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노보노디스크와의 경쟁 또한 지금 더욱더 심화가 되면서 일라일리 쪽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역시나 요즘에 AI 이슈가 굉장히 있는 만큼 전력 수요에 대해서도 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또한 좋았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49억 달러였지만 매출이 61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올라섰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EPS도 좋았습니다. 1.19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이 크레딧 부분에서 수익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바로 무배출 전력의 크레딧이었는데요. 은행처럼 미리 적립해둔 무배출에 대한 전력의 크레딧이 수익이 증가가 됐고요. 전반적인 시장 및 포트폴리오 여건에 대한 호조 덕분에 더욱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발전 회사 켈파인 또한 인수를 결정하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까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CEO 입장에서는 OBBB 감세안 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지금 유일한 세금 공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 계속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AI에 대해서도 같이 덩달아서 이 상승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요. 함께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였죠.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요. 고용뿐만이 아니라 실업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장 마감하자마자 연준 이사에 대해서 지금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점도 포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소형주에 대해서는 요즘 희비가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속 실업수당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계속 실업수당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에 대해서 둔화 시그널이 포착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시장을 좀 하방으로 이끌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었는데요. 예상치를 아무래도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면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청구하는 이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들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구직난이 심화됐다라는 점에서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농업에 대한 고용도 아무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이 부진으로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과 6월에 고용 증가폭도 하향 수정이 되면서 계속 7월까지도 지금은 하향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아무래도 관세 여파가 되겠죠. 관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채용이 둔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안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요. 앞으로 관세 이 정책이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좀 둔화 시그널을 나타낼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준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장 마감하자마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그 전에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사를 지금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스티븐 미란이 지금 이렇게 지명이 되게 된 겁니다.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출신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쿠글러 이사의 후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의 임기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직을 맡아서 수행하게 될 것이고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장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인사를 지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친트럼프 인사가 지금 3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커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스티븐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탁월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기 시작부터 나와 함께 했었고 그의 전문성은 굉장히 또 다른 추종에 비해서는 불허한다라고 하면서 훌륭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라는 신뢰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연준 이사가 지명이 된 만큼 9월에 관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과연 9월에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게 될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이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소형주 안에서도 희비가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듀오링크와 도어대시는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엠러빈과 아이온큐는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아이온큐도 실적이 나오기도 했죠. 아무래도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계속 쇼크가 이뤄진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듀오링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언어 학습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EPS도 상회하고 있고 주가 또한 19%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5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어대시는 이 배달 플랫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배달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매출도 25%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더 큰 상승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8%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진 종목도 살펴볼까요? 바로 엠러빈입니다. 엠러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높은 성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요. 엠러빈 실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대를 좀 걸었었는데 큰 폭으로 빠진 점이 지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온큐 실적 나왔죠. 양자 컴퓨터 제조 업체입니다. 적자 탈출에 실패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키웠고요. 아무래도 이 전년보다는 계속해서 이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 또한 쇼크가 이뤄지면서 계속해서 정규장 안에서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실적에 대해서 이슈들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의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EPS 부분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온큐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EPS가 쇼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잔고 23조 5년치 예약 매출 확보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수주잔고라는 것을 봤을 때 요즘 아무래도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또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또 LIG 넥스원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LIG 넥스원에 대한 내용일까요? 요즘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신데, 네, LIG 넥스원이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국내 방산주 가운데서도 LIG 넥스원이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은 9,454억 원, 또 영업이익은 77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56.3%,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7.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이익도 120%가 넘게 늘면서 이 수익성 지표 전반이 고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또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 품목들의 정체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중장거리, 이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 전술무전기인 TMMR입니다. 이 두 무기체계 모두 양산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대규모 매출 인식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천궁2의 경우에는 현재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고요. 또 TMMR의 경우에는 이 국내외 전술통신망 교체 수요와 맞물려 이 단연간 실적에 기여할 새로운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 방산 수주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편입됐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16.9% 정도 낮은 수치지만 이는 연구개발 비용 확대, 또 일부 프로젝트의 일시적 비용 반영 등에 따른 부분이고요. 하지만 기초 체력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K방산에 대한 기업들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LIG 넥스원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제는 기대해볼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LIG 넥스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주 잔고 확대와 또 R&D 인프라 확충의 두 축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수주 잔고의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3조 4,665억 원, 이는 전분기보다 5,800억 원가량 넘게 늘었습니다. LIG 넥스원의 연간 매출이 보통 3조에서 4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사실 5년 이상의 먹거리가 확보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방산산업은 기본적으로 선수주 후 납품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잔고는 향후 매출과 또 이익으로 순차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실적의 가시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축은 바로 R&D 인프라입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초 판교에 또 이 판교 하우스라는 명칭의 첨단 R&D 시설을 열었고 또 구미에는 근접 방어 시설 체계 조립동과 여러 가지 시험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의 독자 개발과 또 시험, 검증까지 모두 사내에서 소화 가능하다,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IG 넥스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주력 무기 양산 외에도 유도무기, 전술통신, 또 전자전 등에서 이런 다방면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또 중장기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방산 같은 업종들이 모두 고르게 좋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특히나 이 기술 내재화와 독재 플랫폼 확보 측면에서는 이 LIG 넥스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 LIG 넥스원의 다음 행보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는 충분하겠습니다. 네,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선수주 후 납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실적이 좀 뒤늦게 찍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증가뿐만이 아니라 R&D 인프라 확충까지 두 가지 영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칩 하나로 자동차와 로봇, 서버, 뇌 다 커버라는 댓글입니다. 이렇게 칩 하나로 세 가지를 다 커버하겠다라는 내용이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했다는 이 종목에 대한 댓글이 또 나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내용에 대한 핵심은 이 공급망 분할과 또 기능 분업을 통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인데요. 현재까지 테슬라의 도조 1과 또 도조 2 시스템은 이 칩 설계부터 생산, 또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TSMC에 일괄 위탁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조 3부터는 전공정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또 후공정 패키징은 인텔에 이렇게 각각 맡기는 이원화 공급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사 교체뿐만이 아니라 이 칩 제조 생태계 내 기능별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보면 좋겠는데요. TSMC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온페이퍼 기술은 분명하게 또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조 1에 들어갔던 D1 칩 25개를 이 5곱하기5 배열로 웨이퍼 위에 직접적으로 직접해 또 단일 모듈처럼 작동시킨 방식도 사실은 이 TSMC 기술력 덕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단가가 높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테슬라가 원하는 수준의 대규모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완전 자율주행과 또 로봇,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하려면 공급망이 조금 더 유연하고 또 확장성이 있는 구조여야만 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이 나노 공정, 또 인텔은 EMIB 기반의 이 패키징을 무기로 이 자신만의 강점을 또 테슬라에 제안을 했고요. 테슬라는 기능별로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TSMC의 독점적 위상에 새로운 균열을 낼 수 있는 중요한 흐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생산 구조 재편으로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슈퍼컴퓨팅에 대한 플랫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으로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인텔의 이밉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이 실제로 이 도조3 패키징 요건을 좀 더 충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TSMC처럼 좀 웨이퍼 수준의 대형 패키지 수준도 아니잖아요. 이 점도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인텔의 경우에는 인베디드 멀티 또 다이 인터커넥트 브릿지는 기존의 2.5D 패키징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2.5D 패키징은 이런 인터포저라는 얇은 실리콘판을 깔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칩을 얹는 구조인데 EMIB는 그걸 더 진화시켜서 이 기판 안에 실리콘 브릿지를 삽입해서 칩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필요한 구간의 연결 구간에 이 브릿지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보다 유연하고 또 인터포저 크기에 제약 없이 더 넓은 면적에 새로운 다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 EBIM의 또 TSMC SOW처럼 이 웨이퍼 전체를 활용한 대형 패키징에는 아직까지 좀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텔은 이 테슬라의 도조3 요구에 맞는 신규 EMIB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또 기존 구조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도조3 칩과 또 AI6 칩을 아예 단일 아키텍처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건데요. 자동차와 휴머노이드에는 각각 2개, 또 서버에는 512개까지 칩을 연결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 패키징 기술의 모듈화와 확장성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는 칩 설계뿐만이 아니라 후 공정의 이런 구조까지 직접적으로 주도하면서 전체 플랫폼을 최적화하려는 전략을 갖추고 있고요. 또 삼성과 인텔의 경우에는 이 틈에서 또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현재는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계속해서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또 인텔의 각각 이 장점에 맞춰서 이제 수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 폭발, 이거 놓치면 손해지라는 댓글입니다. 네,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는 것은 또 수수료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또 증권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증권주 관련된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일까요? 사실 최근 증권업 관련해서 표정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미래에셋 증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은 5,0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3%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3,851억 원을 30%나 뛰어넘은 매우 놀라운 성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출액도 7조 6,949억 원으로 62.9%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도 4,059억 원으로 또 100%가 넘게 증가하는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해외 법인의 세전이익이 1,061억 원에 달하면서 2분기 연속 1,000억 원대 실적을 기록한 점이고요. 특히 해외 사업에서의 견조한 성장이 또 국내 실적을 크게 견인한 그런 모습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또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이런 주요 증권사들은 20%, 또 많게는 100% 가까운 이익 증가를 기록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서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업계 전반에 지금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으로는 먼저 증시 활황과 또 거래대금의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의 급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주식 중개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이 국내외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거래가 많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물론 투자은행 부문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부분을 보였지만 이 굉장히 회사채와 발행 어음 시장이 견조한 시장을 이어가면서 또 실적의 안정성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도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2분기 실적 호조가 이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며 또 특히 하반기에는 발행 어음 그리고 종합투자계좌 사업 인가 확대가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의 수신 기반이 또 확대되고 이에 따른 운용, 수익 증대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상반기에 또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유입이 또 많이 됐다라는 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증시 활황과 또 거래대금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증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브로커리지 부문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변동성이나 투자 심리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IB 부문과 해외 법인 실적, 또 신규 사업 추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사의 사업 구조와 성장 전략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 해외 법인 실적이 매우 견조한 반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에서의 강한 입지, 또 신규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발행 어음 및 또 IMA 사업 인가 확대와 증권사들의 수신 확대, 또 운용 수익 증대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이는 단기 증시 상승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수익원 다변화와 또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 여부가 이 향후 증권사들의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또 시장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증권사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증시 활황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있고요. 관련된 수익 다변화까지 주요 요인이다라는 점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증권사들 이러한 실적들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이 일라이릴리 미국 공장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K2 전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항체 의약품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지 시장 확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장 인수를 하게 된 그런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는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릴리의 항체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고요.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번 계약이 양쪽 사정이 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라이릴리 측은 요즘 항체 치료제보다는 비만과 당뇨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기존 생산 시설을 정리하려는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은 반대로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중요한 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관세 부담도 줄이고 또 현지 공급도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숙련된 인력도 갖춰져 있고요. FDA 품질 이슈도 이미 모두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인수만 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에 대해서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이 점이 좀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장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이 공장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진펜트라와 또 유플라이마, 항암제인 베그젤마 같은 이런 주력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은 약 30% 정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키워보겠다는 게 중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우선 공장 인수에는 약 7천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수요 상황에 따라서 최대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증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만약 증설까지 완료된다면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셀트리온 송도 2공장의 약 1.5배 수준으로 커지게 되고요. 의약품 완제품 생산부터 포장 물류까지 모두 포함하는 현지 통합 공급망도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미국 시장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라이릴리의 제품도 앞으로 셀트리온이 위탁 생산 방식으로 계속 만들게 된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생산 능력의 절반 정도를 일라이릴리 제품 생산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공장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현재 파트너사와의 파트너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 인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일라이릴리와의 파트너십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FDA에서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점을 봤을 때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또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앱토즈마가 미국 FDA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게 됐습니다. 허가받은 적응증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줄여서 CRS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이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처럼 발생하는 전신 염증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만 정맥주사 제형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앱토즈마도 동일한 조건으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동일한
적응증 라벨을 모두 확보하게 된 셈이고요. 제품 신뢰도와 처방 기회도 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앱토즈마의 오리지널 약인 악템라는 작년에만 전 세계에서 약 4조 5천억 원치가 팔렸고 미국 매출만 2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미 입증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앱토즈마를 앞세워서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유럽과 미국 중심의 고마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공장 인수부터 제품 확대까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장에서는 3%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의 실적 반등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주가 탄력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공급한 이 배터리를 장착한 이 전기차가요, 기네스북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세계를 놀랍게 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록을 세웠길래 기네스북까지 이렇게 등재가 된 걸까요? 네, 이 기네스북 소식을 살펴보면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1회 충전만으로 1205km를 주행을 하면서 세계 최장거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이 기록의 주인공은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의 이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라는 모델입니다. 지난달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 미넨까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오가면서 실제 주행을 한 결과고요. 이 차에는 삼성 SDI가 만든 21,700규격의 원통형 배터리 6,600개가 들어갔습니다. 이 배터리는 고용량과 긴 수명 그리고 빠른 충전을 모두 갖춘 고성능 제품인데요. 이렇게 16분 충전만 해도 4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삼성 SDI와 루시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를 함께 개발해 왔는데요. 이번 기네스 기록은 단순히 차 성능만이 아니라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력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가 탑재된 그런 전기차가 한 해 충전만으로 세계 최장 거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네스북까지 이렇게 등재가 된 건데요. 아무래도 세계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인정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주 또한 굉장히 좋았는데요. ESS 사업 부분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물량 또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삼성 SDI가 국내 첫 대규모 ESS 구축 사업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76%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네. 전남 7곳과 또 제주 1곳에 총 563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삼성 SDI는 진도와 무안, 고흥 등 6곳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고 LG에너지솔루션은 2곳을 맡았습니다. SK온은 이번에 수주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렇게 삼성 SDI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 가격보다는 국내 생산과 안전성 같은 비가격 요소 덕분이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과 또 자체 화재 억제 기술을 적용한 삼성 배터리 박스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고요. 또 고가의 3원계 배터리를 제한하면서도 가격을 과감히 낮추면서 사실상 마진을 포기한 승부수도 통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ESS 시장 회복의 신호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2038년까지 약 20기가와트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삼성 SDI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서 사실상 좀 마진을 포기한 승부수였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실적 부분에서는 아직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 SDI는 올해 2분기에도 3,9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현재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핵심 전략은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현지에서 ESS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을 해왔는데 10월부터는 스텔란티스 합작사 SP 일부 라인에서 ESS 셀을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내년 물량도 상당 부분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입니다. 그동안 삼성 SDI는 프리미엄 시장 위주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LFP나 LMR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엔트리급 전기차 수요까지 확실하게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와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도 함께 체결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헝가리 생산 라인에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요. 업계에서는 BMW가 고객사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관세나 IRA 같은 외부 변수 영향이 줄어들면서 빠르면 4분기 안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삼성 SDI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까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단독 기사였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에 대해서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상황이 복잡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수출 대금과 관련해서 금융에 대한 계약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계약은 지난 1일에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품이 시작이 되려면 금융계약이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한국 측의 금융 지원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조금 꼬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역 보험료율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 만기를 16년에서 20년 사이로 하고 연 5% 안팎의 보험료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개발은행은 이게 너무 높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과 체결했던 금융 조건보다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대리은행 지정 문제입니다. 지금 무보와 수출입은행은 폴란드 측에 자국 내 대리은행을 먼저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폴란드 측은 한국이 금융 지원을 확실히 약속을 해야 은행을 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협상이 지연이 된다면 수출 계약이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도 늦어지고요. 계약에 따라서 예정돼 있던 납품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무보가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번 계약이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기 때문에 양쪽이 완전히 틀어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는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계약 자체로 보자면 지금 최대 규모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수출 계약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번 계약은 총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9조 원 정도 되는 정말 최대 수출의 계약입니다. 계약 물량은 모두 180대인데요. 그중에 K2 GF형 전차 116대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K2 PL형 61대는 또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원 차량 3대도 포함이 됐고요. 전체 납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 물량은 작년 1차 수출과 똑같지만 총액은 2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급형 모델이 포함이 됐고 또 정비나 기술 이전 같은 부가 조건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현지 생산을 일부 포함한 혼합 공급 방식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또 이번 계약은 단순히 폴란드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라크 등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이번 수출이 가진 전략적 의미도 크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산 수출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아무래도 추가 협상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서 그래도 실적까지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실제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면서 현재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로템은 2분기에 매출 1조 4,176억 원, 영업이익은 2,57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9%
129%, 영업이익은 128%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보다 7% 이상 웃돈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방산 부문과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사업의 수익성이 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적들 덕분에 대신증권과 메리츠증권, IM증권 등 7곳 이상이 현대로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고요. 증권사 평균 추정치인 컨센서스도 하루 만에 8% 넘게 뛰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다른 방산 대장주들과 비교를 해도 PER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 지금은 금융권에서 아무래도 계약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과정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도 현대 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